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맹은지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평문 들어가요. 우리가 설명문하고 논설문 했었죠. 그 다음에 비평문까지 하면 되는데 비평문이 사실 설명문하고 논설문보다는 힘든 편이에요. 왜 힘들냐면요. 설명문은 사실을 정보를 그대로 전달하면 돼요. 논설문은 주장을 하고 그에 따른 근거를 제시하면 돼요. 비평문은요. 그 글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는 글을 읽고 우리가 그 글에 대해서도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평하는 내용도 이해해야 되고 두 개나 이해해야 돼요. 다시 얘기해서 여기서는 김수영 시인을 비평을 하기 때문에 김수영 시인의 삶도 알아야 되고요. 어떻게 살았나? 그 다음에 김수영 시인의 시는 어떤가?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해 비평한 이 신경림 시인이 비평을 했거든요. 신경림 시인은 어떤 입장인가까지 봐야 돼요. 대신에 이 내용이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왠지 그만 들어야 될 것 같죠, 이 강의는. 근데 이 내용이 잘 나오지 않는 대신에 비평문이 왜 필요한지를 선생님이 알려줄 거예요. 사실 비문학 지문을 시험에 잘 나오는 걸로 하기는 어려워요.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비평문에 대해서 공부하기에 딱 좋은 지문이니까 같이 공부를 해봅시다. 우선 비평문이 무엇인가 읽어볼까요? 우선 비평문이란 어떤 사람의 작품이나 활동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적으로 평가한 글. 비평문에는 비판적으로 평가해서 비평문입니다. 주관적인 감상과 객관적인 분석이 공존한다. 비평문을 쓸 때에는 자신의 평가에 대해 근거를 두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예증이라고 한다. 예증을 통해 글쓴이는 자신의 심미적 경험을 구체화, 합리화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글의 객관성,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 어렵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비평문은 어떤 글이나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건데 비판적으로 평가하려면 우리가 그 작품을 평가할 때 그냥 이거 별론 것 같아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되죠. 이 부분은 이렇고 이 부분은 이래라고 조목조목 근거를 들어야겠죠. 그래서 비평문에서는요. 그 자신의 평가에 대한 근거가 객관적으로 딱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다, 이 부분이 이렇다라고요. 그 다음에 비평문의 형식은요. 주로 처음 부분의 작품이나 작가와 관련된 정보를 간략히 소개를 합니다. 작가는 이럽니다. 작품은 이럽니다. 가운데 부분에 작품의 이해 및 감상에 기반한 작품 해석을 싣는다. 마지막으로는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의 언급하며 글을 마무리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정신 김수영에서는 여기에 나타난 시가 몇 편 있어요. 이 시를 우리는 지금 시 시간이 아니니까 그리고 김수영 시인의 시는 우리가 9강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시의 연이 안 나눠져 있어요. 칠판에는 그냥 하나의 시를려고. 그래서 눈이라는 시를 살펴볼 거고요. 어딨나 한번 보세요. 281쪽. 그 다음에 282쪽에 폭포 보입니까? 폭포라는 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283쪽에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284쪽에 풀 보이죠? 이 풀까지 4편을 볼 거예요. 이 4편을 본 다음에 밑에 285쪽에 핵심 정리까지 볼 텐데 우리가 시를 보면요. 그 시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도 있죠. 그 시를 이 글쓴이가 신경림 시인인데 이 글쓴이가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봐야 되는 게 비평문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잘 할 수 있죠? 우선 살아있는 정신 김수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처음 부분에 1이라고 써있죠. 보입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처음 1, 처음 2까지가 1이라고 써있죠. 다시 얘기해서 1이 처음이에요. 처음을 둘로 선생님이 나눴는데 나눈 게 너무 한 번에 하면은 여러분들이 중심 찾기 힘들까봐 나눴습니다. 우선 처음 1에 2개의 문단 보세요. 잘 보고 있죠? 우선 2개의 문단 보면요. 첫 번째 문단에서는 김수영 시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김영무 교수의 평에 따랐어요.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에 의해 끊임없이 새롭게 이해되고 만들어지는 시인. 사람들이 계속 끊임없이 연구하면 할수록 김수영 시인에 대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김수영 시인의 시는 그래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 이 시를 읽었을 때랑 그 다음에 20대 때 읽었을 때랑 지금 읽었을 때랑 완전 느낌이 달라요. 그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런데 이 시인은 그렇대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봅시다. 그에게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사람 혹은 서로 다른 두 세대에게 김수영은 완전히 다른 시인이다. 어떤 이는 모더니스트, 다른 이는 참여 시인으로 볼 것이다. 어떤 세대는 김수영을 예찬, 다른 세대는 양심의 상징으로 칭송. 또한 두 번째 문단입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결국은 중심이 뭐예요? 김수영 시인은 한마디로 정의가 어렵다. 다시 얘기해서 사람들이 연구하면 할수록 계속 뭐가 나온다는 거야. 양파 같은 남자네. 그 다음에 또한 두 번째 문단입니다. 김수영은 서정주와 더불어 오늘날까지도 시문학사에 가장 큰 영향을 남긴 시인이래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윤동주 시인은요. 한국 문학사에서 사람들에게 제일 인기가 많은 시인이에요. 한국인들에게. 김수영 시인은 어떤 시인이래요? 영향을 남긴 시인이래요. 봅시다. 김수영의 시를 칭송하며 계승하려 한 시인들과 비판하며 극복하려 한 시인들 양쪽 모두 결국은 김수영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래요. 다시 얘기해서 어느 입장을 얘기를 하든지 현대시를 얘기하려면 김수영을 언급해야 된대요. 다시 얘기해서 두 번째에서는 현대 시문학사에서 김수영은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얘기해서 비중 있다. 라는 거죠. 있을유. 됐죠? 이렇게 해서 김수영에 대해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고요. 이제 두 번째부터는 김수영 시인의 작품들도 나오고 그의 작품에 대한 해석도 나옵니다. 중간이고요. 2번 보이죠? 여기 가운데 숫자 2. 그래서 중간 2가 쭉 해서 소설이란다. 시까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차근차근 보세요. 우선 첫 번째. 내가 처음으로 김수영을 시를 접한 것은 1956년의 일이었다. 당시 넘겨서 김수영 작품 눈이 실렸다. 나는 충격받았다. 고백하건대 당시 나는 이 시 정확한 내용 몰랐다. 그럼에도 사로잡혔다. 꾸밈없고 솔직한 언어가 나를 벅차게 했다. 후련했다. 깨끗한 것을 지향하는 강인한 정신 때문이었을 거다. 다시 얘기해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 김수영 시인의 눈이라는 시를 받고 글쓴이가 충격받았다고 했는데 충격받은 이유가 뭐래요? 바로 꾸밈없는 솔직한 언어, 후련한 기분, 다시 얘기해서 깨끗한 마음, 깨끗함 때문이었대요. 그 다음에 눈의 전문이 소개가 됐고요. 그다음 두 번째 문단 갑시다. 눈은 지금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래요. 오, 어떻길래? 내용은 결코 복잡하지 않다. 새벽까지 살아있는 눈을 향해 기침을 하자는 권유가 내용의 전부이다. 살아있는 눈을 향해 기침을 한다는 것은 유종호 교수의 해석처럼 신호의 전달이다. 그렇다면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라는 표현은 너절함을 다투어내고 눈처럼 살아있는 것이 되라는 의미일 것이다. 어렵죠? 그러나 두 번째에서는요. 이 시의 전체의 내용, 눈시의 내용이 나왔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문단에서는 그러나 라고 했어요. 더 중요한 걸 얘기하겠죠? 그러나 이 시의 매력은 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시의 매력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진짜 매력. 눈이라는 살아있는 것, 그리고 기침과 가래라는 죽어있는 것의 극적인 대비. 역시 이 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매력이다. 사실 이 대비만으로도 눈은 충분히 살아있다. 김수영 씨의 매력은 이렇듯 관점을 다양하게 할 때 빛이 난다. 다시 얘기해서 여기에는 대조가 있대요. 정확히는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지 않은 것. 눈과 대조되는 게 뭐래요? 여기서는 기침과 가래래요. 눈은 살아있대요. 기침과 가래는 죽어있대요. 사실 이 선생님이 지금 알고 있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데 이런 설도 있어요. 김수영 시인이 담배를 많이 폈대요. 담배를 피려면은 추운 날이라도 나가서 펴야 되잖아요. 예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눈이 많이 온 날 김수영 시인이 나가서 문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는데 담배를 피울 때 그 침을 뱉잖아요.
침을 뱉었는데 그 눈이 소복히 쌓였으니까 침을 뱉으니까 그 침 뱉은 부분이 눈이 쏙 들어가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눈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네 라고 느껴서 이 시를 썼다고 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눈이라는 시를 이해하는데 이 얘기가 도움이 된다면 기억을 하고요. 아니면은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지워버리고요. 그래서 지금 눈이라는 시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이 신경님이라는 글쓴이는요. 이 글쓴이는 눈이라는 시에서 눈과 그리고 기침가래의 대비라는 정말 좋은 걸 찾아냈대요. 그 다음에 전체 내용은 크게 별거는 없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라는 게 모든 걸 너절한 걸 다 토해버리고 눈처럼 깨끗하게 살자, 살아있자라는 의미라고 봤대요. 한번 봅시다. 눈 살아있다, 떨어진 눈 살아있다, 마당에 떨어진 눈 살아있다. 반복한다는 건 강조한다는 거죠. 살아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눈은 살아있어? 살아있어.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요.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기침을 하자도 반복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눈을 향해 기침을 하자고 했고요. 마음껏 기침을 하자라고 했고요. 또 살아있다라고 했고요.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 그 다음에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에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 기침을 하다가 가래라도 뱉어라 라고 하고 있어요. 내용이 진짜 간단하죠. 어려운 시 있어요? 어려운 시어 있어요? 없죠. 그냥 눈이 살아있다. 기침을 하자. 가래라도 뱉자. 여기서 중요한 건 눈이라는 게 살아있다는 거랑 그 다음에 기침 가래는 죽어있다는 거고 불순한 것 뱉어버리자의 의도라는 거죠. 그리고 살아있는 것이 되자라는 의도라고 이 글쓴이는 평가를 했죠. 지금 시가 나왔고요. 그 시에 대한 배경 그리고 평가도 나왔습니다. 그 평가가 비평문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폭포라는 시를 볼 텐데요. 이 폭포는요. 여러분들이 아마 선생님 강의에서는 본 적은 없을 거예요. 처음일 텐데 이 폭포도 마찬가지로 폭포는 떨어진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마지막에도 떨어진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이 폭포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다른 시도 하나 더 있으니까 그것까지 봅시다. 옆으로 와서 이제 중간으로 가서요. 우선은 처음에 눈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눈.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처음으로 중간 1에 눈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중간 2에서는요. 다시 첫 번째로 갑니다. 폭포랑 그리고 다른 시 두 개를 하는데 우선은 눈 이후 그의 시를 읽을 기회가 없다가 1960년대 푸른 하늘을 비롯한 10여 편의 작품을 접했다. 나는 두 번째 접하는 그의 시에도 사로잡혔다. 그의 작품들에서 혁명, 민주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 시를 봤더니 시를 쓰는 마음으로 꽃을 꺾는 마음으로 시의 마지막 봅시다. 우리가 찾은 혁명을 마지막까지 이룩하자. 김수영 시인은 혁명이라는 걸 좋게 봐요? 안 좋게 봐요? 혁명을 긍정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글쓴이도 좋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4.19 혁명을 전후하여 그는 정치에 관심을 가졌고 폭포도 여기에 있었다. 다시 얘기해서 혁명 그리고 4.19도 혁명이죠. 여기에서 봤을 때 김수영 시인은 정치에 관심을 가졌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안에서 폭포라는 시를 발견을 했대요. 그래서 폭포도 정치와 관련된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읽읍시다. 두 번째, 나는 이 시에서 전통과 인습을 거부하며 낡은 틀을 깨기 위해 앞장서서 싸우는 치열한 정신을 보았다. 다시 얘기해서 폭포는 시원하고 유쾌한 저항의 은유. 지금 이 글쓴이는 폭포가 저항이래요. 시원한 저항. 떨어진다. 시원하게 떨어진다. 일체의 시적인 언어나 분위기를 거부하는 정신도 나를 취하게 만들었다. 김준태 시인은 김수영이라는 시에서 김준태 시인이 시를 썼는데 그 시 제목이 김수영이래요. 오, 얼마 남지 않은 저항의 여유를 통째로 안고 언제나 젊은 애들과 싸운다. 젊음을 갖기 위하여 젊은 애들과 싸운다. 오, 폭포야. 군중의 바다로 흘러간 폭포야. 다시 얘기해서 김준태 시인도 이 시에 취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이 저항 정신, 정치에 관련해서 혁명을 중시하는 정신의 글쓴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한번 봅시다. 폭포 내용 뭐라고요? 혁명, 정치에 대한 저항.
저항이라는 거 기억해 두고요. 폭포라는 시를 다시 봅시다. 보이죠? 폭포는 고든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고매한 정신처럼 쉴 새 없이 떨어진다. 금자나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폭포는 고든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계속 고든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라고 했죠. 여기서 떨어진다는 거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보통 떨어진다는 타락한다, 하락한다, 침울하다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폭포가 원래 어떻게 되는지? 폭포는 원래 떨어지죠.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내려가는 거지만 폭포 입장에서는 앞을 향해 질주하는 거 아니에요? 폭포의 물은? 그쵸? 앞을 향해 질주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선 떨어지는 거지만 폭포는 막 저항해 나가고 앞을 향해 질주해 나가고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폭포가 떨어지는 건 원래 폭포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폭포는 고든 절벽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그냥 떨어져 버린대요. 멋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다.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를 부린다. 다시 얘기해서 내가 곧게 떨어지면 내 뒤에 폭포도 다 같이 곧게 떨어질 거다. 다시 얘기해서 앞에 물을 그냥 따라만 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폭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맨 앞에 물이겠죠. 그래서 맨 앞에 물이 곧게 떨어지면 그 뒤에 물도 같이 떨어진다는 의미죠. 그 다음에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 나태, 안정, 나타는 나태입니다. 안정을 뒤집어 놓은 듯이, 다시 얘기해서 나태하지 않다는 듯이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 여기서는 폭포는 저항한다, 혁명한다 이 의미라는 거죠. 김수영 시인 되게 사진 보면 알겠지만 딱 생긴 거 가지고 판단할 수 없긴 하지만 저항하는 사람처럼 생겼어요.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투사처럼 생겼다고 해야 되나? 대학생들 보면은 맨 앞에서 여기 뭐 하얗게 단결 이렇게 쓰고 물러가라 막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딱 그런 외모기도 해요. 김수영 시인이. 그 다음에 어느 날 고공을 나오면서라는 시를 볼 텐데 이 시는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 김수영 시인의 시랑. 그럼 한번 봅시다. 뒤로 가서 여기까지 중간 첫 번째, 중간 두 번째 눈과 폭포에 대한 감상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가서 이번에는 중간 3에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라는 정말 멋있는 시를 한번 보세요. 이 시를 보면은 이게 그 EBS의 라디오 있잖아요. EBS 라디오에서 시를 많이 소개해줘요. 거기서도 잘 나오는 건데 이 시를 읽으면 나도 모르게 창피해져요. 되게. 한번 봅시다. 되게 좋은데 중간 3이고요. 첫 번째 문단부터 볼게요. 시의 일부를 감상해보자 라고 있고요. 그 다음이 첫 번째입니다. 이 시는 그가 쓴 작품치고는 압축적인 표현이 부족한 시로서 어찌 보면 장황, 군소리 많다. 그러나 이건 실수가 아니다. 그의 작품 중 이 같은 특징을 보이는 다른 시로는 하 그림자가 없다. 기도, 거대한 뿌리, 이 한국 문화사 등을 들 수 있다. 이 시들은 모두 강렬한 메시지가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장황한 표현은 강한 메시지를 표현하고자 할 때 의도적으로 선택한 방법 아닐까? 왜? 함축된 표현으로는 메시지를 직접 전달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메시지라는 글자 잘 보세요. 문자 메시지라고 쓸 때 우리 메시지라고 쓰지 않아요? 정말 맞는 건 메시지예요. 여러분 핸드폰 보면요. 문자 메시지함 있잖아요. 그게 몰랐겠지만 메시지함이에요. 이거 시험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문자 메시지가 아니라 메시지가 맞아요. 그 다음 갑시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그가 쓴 작품치고는 압축적인 표현이 부족하다고 했지만 그건 아니다. 다시 얘기해서 의도적으로 표현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그 다음 두 번째 문단 한마디로 이제 요약을 합니다. 이 시는 도덕적으로 순결하고자 하는 소시민의 갈등과 고뇌가 담긴 고백이라고 하겠다. 이 시가 호소력을 가지는 것은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는 것이 비단 그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본질적으로 시는 평범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것이지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이 시가 감동을 주는 것도 보통 사람들의 갈등과 고뇌를 대변. 다시 얘기해서 이 시는 보통 사람들, 우리들, 보통 사람들의 갈등을 그리고 고통을 대변했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들, 가사 좋은 노래들 보면은 우리들의 마음을 많이 담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이별을 했어요. 뭐 이별과 관련된 시, 뭐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 이런 게 막 마음에 와닿고, 그다음에 내가 30살이 막 되려고 그래요. 29살, 30살 막 이럴 때는 30 즈음에 이런 노래 막 와닿고. 여러분들 모르나? 이런 것처럼, 그리고 만약에 내가 썸을 타고 있어요. 그러면 썸이란 노래 같은 거 막 마음에 와닿고 그러잖아요. 우리 보통 사람들의 생각, 보통 사람들의 마음을 담은 시가 좋은 시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시도 있고 이런 시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좋대.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 갑시다. 물론 이 시의 매력이 선명한 주제에만 있는 게 아니다. 리듬도 시를 빛내주는 요인의 하나래요. 리듬. 이번에는 주제만이 아니라 리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높은 톤과 급박한 리듬으로 마무리되는 전개를 보면서 형식적으로 계산된 거라는 걸 알 수 있대요. 그 다음 마지막 문단. 이 시의 감동은 나로 하여금 마침내 그의 첫 시집까지 찾아 읽게 만들었다. 시는 온몸으로, 바로 온몸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라든가 시인의 스승은 현실이라 말했던 문장들을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한다. 지금 김수영 시인이 시에 쓴 표현들을 그대로 가져올 때는 큰 따옴표를 썼죠. 이런 걸 객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거를 가져와서 그걸 근거로 의견을 내밀죠. 다시 얘기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서 그 자료에 대한 주관적인 의견을 덧붙이는 형식이에요. 이게 바로 비평문이고요. 계속 갑시다. 그러나 내가 김수영 씨에 조금씩 친숙해지라 할 때 그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버스에 치여 돌아가셨어요. 술을 많이 드시고 문인들이랑 술을 많이 드시고 집에 가시다가 버스에 치이셨어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번째 문장에서는 이 시는 충격적이다. 그래서 이 시로 인해서 그의 시집까지 찾아 읽었다라고 해서 충격적인 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이제 정말 좋은 시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를 보고 마지막 작품까지 봅시다. 이거 되게 좋아 진짜. 되게 좋아요.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고궁, 옛날 궁전, 뭐 경복궁 이런 거.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앞만 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 아무래도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 1타? 이런 건 아니고 그 주변쯤 되는 것 같다. 그 다음에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장이에게, 그러니까 머리 깎는 사람에게, 땅 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장이에게,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회 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우습지 않으냐 1원 때문에 모래야 나는 얼만큼 작으냐. 모래 작죠? 근데 모래한테 묻는 거예요. 나 되게 소심하지. 나 되게 옹졸하지. 모래야 너가 보기에도 내가 소심하지. 나 그렇게 조그맣지.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만큼 작으냐. 정말 얼만큼 작으냐. 이거예요. 우리가 진짜 강한 사람이나 아니면 진짜 좀 반항해야 될 사람, 저항해야 할 사람들한테는 저항을 못하죠. 근데 정말 별거 아닌 거에는 되게 쉽게 사소한 일에는 분노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옷가게에 갔어요. 점원이 나를 안 쳐다봐. 화내죠. 안 쳐다볼 수도 있는 건데 화내요. 근데 정말 큰 데서는 화를 또 못 내요. 그리고 막 우리가 붕어빵을 사러 갔어요. 붕어빵을 사러 갔는데 3개에 1,000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2개밖에 안 주는 거야. 화내죠. 왜 아저씨 왜 2개밖에 안 줘요? 이러죠. 그런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얼마나 소심하냐. 얼마나 옹졸하냐. 큰 거에는 왜 저항하지 못하냐. 나라가 이때 당시에는 4.19 혁명 그 시절이잖아요. 나라가 이렇게 우리한테 부당하게 대하고 있는데 나라한테는 아무 말 못하면서 왜 이발소 직원한테 머리 왜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짜증을 내느냐 이거예요. 되게 와닿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풀이라는 작품을 보는데 이 작품은 진짜 어려워요. 이거를 선생님이 설명할 때도 많이 고심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해야지 학생들이 더 쉬워할까 해서 이 작품만 한 2주 정도를 연구한 것 같아요. 실제 수업을 하기 전에. 그래서 자료도 찾고 논문도 찾고 하면서 정말 이 풀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막 연구했었거든요. 그럼 한번 봅시다.
284쪽으로 계속 가서요. 지금 중간 4와 끝부분인데 여기에 3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죠? 3. 그래서 여기에 중간에서 끝까지 연결이 되고 있고요. 좀 특이하죠, 구성이? 이거 구성은 이거 신경림 시인이 이 글쓴이가 직접 한 겁니다. 풀은 1968년 창작과 비평, 유명한 잡지입니다. 가을호에서 읽었다. 추모 특집에 유고로 실린 작품, 유고 작품. 돌아가시고 나서 실린 작품이래요. 풀이라는 작품이. 그래서 풀이라는 작품이 있고요. 첫 번째 문단 갑시다. 풀이 어떤 시인가 나와 있습니다. 풀은 이 시에서 주어는 풀, 바람 단 둘뿐이다. 그러나 바람은 사실상 풀과의 비교를 위한 개념이니 엄밀하게 주어는 풀인 셈이다. 그 풀이 눕고 울고 울다가 눕고 눕고 울고 일어나고 눕고 일어나고 웃고 눕는 것이 내용의 전부이다. 이것이 바람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씩 다르게 바뀔 뿐이다. 첫째 연에서 풀은 바람에 나부끼다가 누워온대요. 둘째 연에서 풀은 눕지만 바람보다 빨리 눕고 빨리 울고 먼저 일어난대요. 셋째 연에서 첫째 연, 둘째 연의 내용이 바람과의 관계를 통해 강조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딱 봤을 때 풀의 이미지만 보이고요. 이 생명력이 독자를 압도한대요. 다시 얘기해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 풀이 중요하다고 했고요. 풀은 뭐가 있대요? 생명력이 있대요. 이따가 이거는 어려우니까 설명 한번 해줄게요. 시험에도 잘 나오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으로 가면요. 이것만 알아도요. 풀은 생명력. 힘들죠? 조금만 더 집중을 합시다. 지금 여기까지 하면은 비문학 중반부에 접어든 거잖아요. 비문학이 원래 좀 힘들어요. 집중 잘 합시다. 거기다가 선생님이 오늘 화장도 거의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러면은 꼭 학생들이 그 후기에다가 선생님 화장 좀 하세요. 좀 머리에 핀 좀 꽂으세요. 옷 좀 예쁘게 입으세요. 막 이렇게 올리기도 하는데 미안해요. 이럴 때일수록 예쁘게 해야 되는데 미안해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1970년대의 상황과 맞물리면서 풀은 민중시의 가장 보편적인 화두가 되었대요. 아, 풀은 민중시래요. 다시 풀은 민중시래요. 민중들의 시. 민중은 우리들이죠? 우리들. 보통 평범한 사람들. 계속 갑시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풀을 민중의 상징으로 여기며 이 작품을 해석했다. 그러나 풀은 어디까지나 풀이다. 다시 이랬다. 풀은 민중이다. 맞아요. 그러나 풀은 풀이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러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의 앞이 중요해요? 뒤가 중요해요? 그러나의 뒤가 중요하죠. 다시 얘기해서 풀은 풀로만 해석하라는 거죠. 오, 멋있다. 김수영은 결코 관습적이고 상투적인 상징만으로 시를 쓸 시인이 아니다. 풀에서 생명력의 민중을 발견하든 기회주의적 지식인을 발견하든 이는 자유이다. 김수영의 실체를 만들어가는 작업은 현재 진행형이다. 여전히 그는 이곳에 살아있는 정신이므로. 이 비평문의 제목이 살아있는 정신 김수영이잖아요. 그 말은 그의 시는 어떻게도 해석될 수 있고 김수영 시인은 상투적인 의미를 집어넣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해석해야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마지막에 풀에 대한 감상이랑 그리고 글쓴이의 관점, 김수영 시는 살아있다 라고 평가하면서 글을 마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풀이라는 시를 넣은 이유는 이 시에 풀이라는 시 자체가 마지막 유고시이기도 하고요. 돌아가신 후의 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풀이라는 시어 자체를 민중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그 자체로 놔둬서 생명력을 강조하는 게 옳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이 글쓴이는 생명력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됐죠? 우리 이제 마무리해야겠죠? 앞으로 빨리 가서 마무리해봅시다. 마무리. 그래서 풀을 보면요. 역시 지금 한 번에 빨리 하려고 연 안 나눴습니다.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요거 그대로 뭐래요? 동풍에 나부끼니까 동풍 안 좋죠? 풀은 지금 그냥 주어이죠. 다시 얘기해서 첫 번째에서는 풀이 어떻게 하고 있대요? 동풍은 바람이죠. 바람 때문에 눕고 울었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연 갑시다. 날이 흐려서 더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눕는다. 라고 했어요. 다시 얘기해서 두 번째에서도 풀이 나옵니다.
풀은 지금 날이 흐리대요. 그래서 더 울고 누웠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갑시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고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다시 얘기해서 풀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에서는 동풍 때문에 풀이 울었다고 했죠. 다시 얘기하면은 좀 어려운데 동풍이 원인이 되고요. 바람이 불었고 그 다음에 풀이 결과 누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바람 때문에 풀이 누웠다. 풀이 있는데 내가 풀이에요, 여러분. 풀인데 바람이 불어요. 잉 이렇게 눕고 운다는 거죠. 그 다음 보세요. 날이 흐려서 풀은 더 운대요. 누워서 울고. 날이 흐리고 바람이 많이 부니까.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잘 보세요. 이번에는 풀이 눕는데 바람보다 빨리 눕고 바람보다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대요. 아까는 바람 때문에 원인이 돼서 누웠다고 했죠? 근데 이제는 풀의 원인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얘기해서 스스로 눕고 스스로 울고 스스로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바람이 분대요. 다시 얘기해서 풀에게 바람은 더 이상 원인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됐죠? 어렵죠? 그 다음에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데 발밑까지 눕는데요. 다시 얘기해서 풀이 지금 날이 흐리기 때문에 눕는데 발밑까지. 다시 얘기해서 풀이 한계 상황까지 온다고 그래야 되나? 풀이 눕다 보면은 죽잖아요. 한계 상황까지 온 거예요. 되게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고요. 부정적인 상황이고요. 잘 보세요. 마지막에는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늦게 울어도 먼저 웃는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어려워요. 잘 보세요. 처음에는 바람 때문에 풀이 누웠어요. 그리고 바람 때문에 울었어요. 맞죠? 근데 그 다음에는 바람이 영향을 안 줬어요. 그러면 그 다음 봅시다. 바람이 원인이 됐을 때는 풀이 힘들어 했죠. 근데 그 다음엔 바람에 상관없이 혼자서 눕고 일어나고 울고 다 했죠. 그러면은 다시 부정적인 상황, 다시 얘기해서 바람과 같은 상황이 왔어요. 그럼 그 다음에 풀이 어떻게 될까요? 바람하고 상관없이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먼저 웃는다. 다시 얘기해서 바람하고 상관없이 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한번 그 뒤에 내용을 상상해 봅시다. 날이 더 흐려졌고 풀 뿌리까지 누웠대요. 그럼 풀 뿌리까지 누웠을 때 이 풀은 어떻게 한다는 거 짐작할 수 있죠? 처음에야 바람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 다음부터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이 풀뿌리는 다시 바람보다 먼저 뻘떡 일어날 것이다 를 짐작할 수 있죠. 다시 얘기해서 풀이 바람의 영향을 받다가 이제는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거예요. 이게 설명하기가 정말 힘든데 선생님이 지금 풀이라고 했죠. 나는 풀이에요. 바람이 막 불어요. 바람이 불면은 처음에는 바람이 불고 내가 같이 쓰러지죠. 바람이 불고 쓰러지고. 근데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빨리 눕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대요. 그럼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는 의미만 봅시다.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부는데 나는 거기서 일어난대요. 바람이 부는데 일어난다. 다시 얘기해서 바람에 맞선다는 의미죠. 바람이 불어요. 나는 맞서요. 일어난다. 다시 얘기해서 풀이 부정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맞선다. 부정적인 상황에 저항한다 정도의 의미가 되는 거죠. 되게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전체 흐름만 알면 돼요. 풀이 처음에는 바람이 원인이 돼서 힘들어했지만 나중에는 스스로 힘들어하고 스스로 알아서 일어나고 스스로 저항한다. 됐죠? 그 다음에 이 비평문의 핵심 정리를 끝으로 끝냅시다. 비평문이고요. 분석적, 비판적이고요. 김수영과 그의 시에 대해 얘기를 했고요. 주제, 특정 개념으로 정의 내릴 수 없다. 살아있는 정신이다. 라고 마지막에 의견을 냈죠. 그 다음에 특징,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습니다. 첫 번째, 김수영과 그의 시에 대해 논할 때 다른 이의 말을 인용을 했고요. 각 시를 평가하고 그에 대한 근거를 더해서 객관성을 높였죠. 근거를 딱 정했죠. 그 다음에 작품에 대한 평가랑 글쓴이의 개인적인 경험도 같이 제시를 했죠. 구성, 처음, 중간, 끝. 처음에는 간략한 김수영 시인 설명이랑 그의 시를 바라보는 글쓴이의 관점을 소개를 합니다. 긍정적인 편이죠.
중간에는 김수영의 시에 대한 감상, 분석. 그다음 끝에서는 글쓴이의 마지막 관점을 재확인합니다. 그는 살아있고 그는 대단하다, 그는 멋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김수영 시인의 시를 비평한 비평문을 봤고요. 이번 시간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논설문, 설명문, 비평문까지 본 거죠. 설명문은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정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찾아내는 게 핵심이었고요. 논설문은 주장과 근거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주장에 따른 근거를 잘 찾는 게 핵심이라고 했죠. 마지막으로 비평문은요. 어떤 작품이나 어떤 글을 글쓴이가 평가하는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글쓴이의 평가나 글쓴이의 의견을 잘 찾아서 정리하면 됩니다. 그 글쓴이의 평가는 일반적인 생각이랑 다를 수 있으니까 글에서만 찾아내야 돼요. 정확히 글에서 근거를 찾아서 문제에서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혹은 이 글의 내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시를 평가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글쓴이의 평가만 딱 기준으로 해서 봐야 되니까 이 글만 딱 봐야 되는 거죠. 이해됐죠? 다음 시간에는 전기문을 할 거고요. 이번 시간에 김수영을 했고 다음 시간에 윤동주 시인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중요한 시인을 한 번씩 더 보면서 동시에 비평문과 전기문까지 정리를 하는 거죠. 조금만 더 힘내서 하시길 바라고요. 정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